안녕하세요. 저는 레스토랑 여러 곳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레스토랑 일한다고 하면 보통 셰프나 요리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레스토랑 경영 쪽을 전공해서 그걸 바탕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도 관련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쪽 일로는 보고 배운 게 많은 편이거든요. 비록 손재주는 비료해서 저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님들처럼 훌륭한 요리는 내놓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미각은 제가 제법 발달한 편이어서 훌륭하신 저희 셰프님들 모셔오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됐죠. 어릴 적부터 좋은 것들 먹어보고 경험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 친정이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니는 패션 쪽으로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스토랑 사업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물론 TV에 나오는 재벌들에 비하면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정을 생각하면 돈 걱정 한번 해보지 않고 자라왔으니 이만하면 제법 유복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을 잘 봐가면서 사귀어야 돼. 특히나 우리처럼 재산 좀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 내가 지금은 어려서 엄마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커서 인간관계로 마음고생 안 하려면 사람 보는 눈도 기를 줄 알아야 해. 엄마 말씀처럼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아는 사람 중에는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싶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종종 있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뭐 주고받는 것도 있다 보니 제가 필요에 따라서 받아주기도 하고 염치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쳐내기도 하며 나름대로 제 인맥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만을 했었나 봐요. 제가 이렇듯 미처 사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된통 걸려서 고생한 건 바로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집 자식이다 보니 어떻게 저 하나 잘 꼬셔서 부잣집 처가덕 좀 보려는 남자들이 어디 없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속 뻔히 보이는 남자들한테 호구 노릇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야 예선에서 이미 죄다 탈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자 때문에 등에 빨대 꽂히면서 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적부터 인간 불신에 가득 찬 사람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릴 적에는 저 역시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나 세상 물정이 어둡고 셈 잘 할 줄 모르는 상냥한 친구들한테 마음이 더 갔었죠. 그런 친구들도 나이 먹으면서 세상 물정 알게 되니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요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듯 저는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좀 약한 편이었어요. 후에 제 남편이 된 그 사람 역시 다소 어리숙해 보이고 수더분한 타입이었습니다. 엄마는 솔직히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학벌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우리 딸이 빠지는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평범 축에도 못 드는 남자를 만나? 엄마는 좀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내가 바보야? 조건 따져가면서 야근티 팍팍 내는 속물들보다야 저 사람이 훨씬 나아. 제가 남자친구라고 남편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얼굴이 그렇게 잘난 편이 아니었고 체격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엄마 말씀대로 학벌이나 배경이나 저한테 비교할 것조차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엄마가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제가 선택한 사람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히려 상황을 똑바로 바라본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는데도 말이죠. 이래서 사람이 방심하고 오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다 보면 남들 눈에 뻔히 보이는 함정에도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마는 거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굴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애초에 남편에게 처음 접근한 게 바로 저였거든요. 보통은 남자들 쪽에서 저한테 호감을 표시하고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중 8구는 저라는 사람보다는 제 뒤에 도사리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사람에 대해 다소 거부감이 있었던 건 피치 못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의심해 가며 사느니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직접 골라서 다가가겠다는 당찬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은 저희 레스토랑 배관 설비 업체의 관리자였어요. 그때 제가 관리하던 레스토랑들을 휴업하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담당자인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잦아졌습니다. 한 군데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하다 보니 일이 많기도 해서 공사 기간 내내 거의 그 사람하고 붙어서 일을 해야 했죠.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이 갑자기 늘어나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고용주인 제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많은 사업장을 가진 저한테 잘 보이려고 눈에 빤히 보이는 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은 저를 어려워하다 못해 조금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소 왈가닥인 저는 그런 남편 성격이 처음엔 참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일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처음으로 저희 레스토랑 식사를 대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업 중이긴 했지만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운 메뉴 구상도 하느라고 셰프분들이 가끔 들러서 시연도 해주셨거든요. 음식은 남았겠다.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 나온 음식 아까우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한테 종종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뭐 이런 음식이 다 있냐는 얼굴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대단한 금은보화라도 되는 듯이 조심스럽게 맛을 보는 남편을 보니 반응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들이 대부분 파인다이닝이다 보니 오시는 손님들도 이런 고급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신기하다는 날것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아무래도 이런 곳에서 그런 티를 내면 촌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시거나 없어 보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 반응 보는 게 재미있어서 자꾸 저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발로 그냥 수렁으로 걸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호기심은 곧 호감으로 바뀌었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것에는 거리낌 없이 관심을 표했기에 저의 적극적인 의지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연애도 처음 제가 남편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것과 다르지 않게 진행되었어요. 그 사람은 간신히 변두리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당시 일하던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후로 성인 남성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월급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소시민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순수입이 그 사람에 비해 수십 배는 되는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애초부터 그 사람이 제 수준에 맞추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평생 그 사람이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것, 먹어보지 못한 것 하나씩 해주는 재미로 연애를 했던 거죠. 처음에 제가 남편하고 만난다는 걸 알고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제 주변 친구들까지 전부 경악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은 제 기분 상할까 봐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더라도
표정은 뭐 저런 남자를 만났냐는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나한테 뭐 하나 떨어질까 싶어서 침 줄줄 흘리는 꼴보다는 저렇게 뭐 작은 거 하나 해줘도 신기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나는 게 내 입장에서는 훨씬 나아. 거기다 그 사람 반응 보는 거 재밌기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주변도 별로 없고 딱히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몇 번 해주고 나면 사람 인성 각이 나와요. 처음에는 언감생심 본인 능력으로 누리지 못할 것들 누리게 되면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란 듯 고마워하다가도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받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그게 그런 사람들 걸러내기 편해서 오히려 나았어요. 다 티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의뭉 떠는 사람들은 더 싫기도 했고요. 남편은 적어도 그런 면은 없었습니다. 제가 무얼 해주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본인도 본인 능력으로는 제가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만큼 절대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항상 미안해했고요.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환경에 살다 보면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받는 것도 여러 번 해서 익숙해지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마운 일을 해줬을 때 변함없이 고마운 줄 아는 것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으니 남편에 비해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에서는 대놓고 그 사람을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부모님한테 실망스럽기도 하고 남편 보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정 씨, 부모님 눈에 제가 차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유정 씨 부모님이라도 저 같은 사람 사윗감이라고 데려왔으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유정 씨 부모님 마음 다 아니까 너무 부모님한테 화내고 그러지 말아요. 그럴 일도 아니고 나 진짜로 괜찮아요. 아, 우택 씨. 사람이 이렇게 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화날 일에는 화도 내고 그래야지. 진짜 화낼 일이 아니래도. 그렇게 사람 좋게 허허 웃는 남편에게 더더욱 미안해졌어요. 제가 제 고집대로 결혼을 밀어붙인 건 역시 저런 성정을 가진 남편만큼은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 나중에 왜 자기 안 말렸냐며 엄마 원망하기만 해봐 아주. 그런 저에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친정어머니셨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차는 그럴듯한 사위 보지 못하게 해드린 건 죄송했으나 어쨌든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으니 그때만큼은 결국 제가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에 차 있었죠. 저희 집에서 당신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자란 사위 본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처럼 시댁에서도 저를 쌍수들어 반기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양가 집안 경제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집안에 아들 장가 보내놓고 처가 식구들한테 기죽어 사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쪽 집안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처음 대면한 시어머니는 이런 걱정을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봤으면 알겠지만 우리 우태기가 남들 듣기에 싫은 소리 하거나 기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보나마나 연애하면서도 최대한 아가씨 쪽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나는 결혼해서도 아가씨한테나 아가씨 부모님한테나
우리 아들이 기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눌려서 살지는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야.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 게 가장 좋다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 중간에서 내 자식이 걱정할까 그게 제일 염려되네.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모르고 시작했던 거 아니고 저 우택 씨한테 그런 거 기대한 적 없어요. 그냥 저희 두 사람 성격 잘 맞아서 재미있게 잘 살 생각만으로 결정한 결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꺼려하는 반응을 겪어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시작부터 당신 아들 기죽이지는 않을까 만만치 않게 경계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될 저를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는 티를 내는 시어머니한테 솔직히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사이에서 항상 제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다 보니 그제야 남편이 우리 부모님 만날 때마다 위축될 만도 했구나 싶기도 하면서 그 사람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시어머니 반응을 무작정 나쁘게 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결국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고 주변에 결혼을 발표하자 역시나 기대했던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연애만 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거니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때만큼은 우려의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우택 씨 만나봤으니까 사람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알지. 하지만 결혼은 당사자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우택 씨가 그럴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시댁에서까지 그럴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시부모님들은 은근히 너희 집 잘 사니까 아들 부잣집에 장가 보내고 나면 그래도 사돈덕 보지 않을까 기대하실 텐데. 그래, 네가 아직 시집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집불 아무것도 없어도 아들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한테 유세 부리는 시집이 어디 한두 군데인 줄 아니? 너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 한마디로 남편은 몰라도 시댁 쪽에서는 저나 저희 친정한테 빨대 꽂으려 들지도 모른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니 저희 집 덕볼 생각보다는 그런 대단한 저희 집에 아들 기 눌릴까 걱정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당신 아들 기 못 펴고 살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인 시어머니라면 적어도 아들 팔아서 저희 집 덕 보려는 생각은 안 하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양가 모두 각자의 걱정을 아는 채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신혼집이야 제 주머니에서 나왔죠. 남편이 살면서 꿈에도 기대해 본 적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신혼집이었지만 사실 제 친정 본가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집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 처음 본 양가 부모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더 도와준다고 했잖아. 이 집 다 합쳐봤자 네가 우리 집에서 쓰던 네 방만한데 여기서 둘이서 살겠다고? 엄마, 그동안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고생 모르고 호의호식해서 그렇지 이 정도 집이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수준이야. 그거야 남들 얘기고. 내가 내 딸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기준이 확 낮아지는 건데? 아무리 제가 입에 기름칠하고 설명을 해봤자 당신들이 데리고 살 때보다 못한 집에서 살게 된 딸내미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반면 시댁은 저희 집 집들이 오고 나서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죠. 세상에, 집 넓은 거 봐. 여기서 애들 선옷은 띄워놓으라도 되겠다. 예, 너 조용히 좀 해. 남편보다 동생이지만 이미 먼저 시집을 간 시누이는 놀라움을 감추지도 못했고 그런 시누이 옆에서 입단속을 시키면서도 눈은 바쁘게 저희 신혼집을 훑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누이도 시집가면서 방 2개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댁 역시 본인들 소유가 아닌 전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 나이 반토막도 안 되는 제가
신혼집이라고 떡하니 해온 집이 본인들 평생 들어가 본 적도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세상에, 도대체 방이 몇 개야? 이 정도면 우리 애들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겠다. 좁은 집에서 복닥복닥 애들까지 낳아 키우고 있는 시누이였으니 부러운 마음이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움을 표하는 시누이가 창피했던 건지 시어머니 얼굴이 화트화트하게 달아올랐어요. 얘는 정말 지 오빠 키는 못 살려줄 망정 여기 와서 주책을 떨고 있어? 아니야, 내가 유정 씨 만난 덕에 내 분에 넘치는 호강하면서 하는 게 맞지. 틀린 말도 아닌데 뭐. 얘는 무슨 말을? 애써 본인 모친이 어떻게든 당신 아들 기 꺾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평소 성정대로 수더분하게 인정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별로 남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기분만큼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양가 모두 한 번씩 삐걱댄 적이 있다 보니 저조차도 그런 남편이 저나 저의 친정에 기가 죽을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말해주는 게 고맙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주변에서 저 결혼할 때 가장 걱정한 게 혹시나 남편의 자격지심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을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꼬인데 없이 자격지심 없는 남편 말과 행동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달랐던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생각하는 기준이나 이것저것 다른 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희 친정이야 뭐 저보다 훨씬 잘 버시는 부모님이신데 걱정할 것도 없었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 월급도 사실 결혼할 무렵에 간신히 승진해서 겨우 그 나이 때 남자들 평균의 턱걸이로 도달한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남편 수입은 집안 살림에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일을 폄하하거나 우습게 생각할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요. 저야 부모님 잘 만난 덕택에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돈 무서운 거 알 필요 없이 귀하게 자란 그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남편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지옥문이나 다름없다는 바늘구멍이나 다름없다는 취업시장 뚫고 어렵게 취업해서 번 돈으로 본인 생활 꾸려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남들한테 해 끼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은 다 귀한 법이죠. 제가 비록 운 좋게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 모르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범하게 일해서 생활 꾸려가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것은 남편이 저보다 벌이가 한참 적다고 해서 그걸로 단 한 번도 문제를 삼거나 남편을 무시한 적은 결단코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누려온 것이 다르고 살아온 것이 다르다 보니 그런 차이만큼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런 차이를 더더욱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댁 쪽에는 돈 들어갈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건 결혼하고 나서야 한 건데 남편이 본인 월급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결혼 전에는 시댁 쪽에 돈을 보태야 할 일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장사를 하긴 하지만 요새 불경기에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시집가서 본인 살기도 빠듯한 우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에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 어떻게든 내가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걸 줄이더라도 도와드려야지 어쩌겠어. 가게 천장에 물이 새도 남편. 어쩌다 병원 갈 일이 생겼어도 남편을 찾는 시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끝까지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본인 부모님들 고생할 때마다 저리 가슴 아파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이 일이 터질 때마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사람은 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가뜩이나 나 월급 받는 거는 나 쓰라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 받는 사람이 당신 자꾸 그러면 나 정말 미안해서 당신 얼굴 못 봐. 아유, 나도 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당신이 억지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야? 그럴 때마다 번번이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본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저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아내가 돼서 어떻게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맹세컨대 그건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런 남편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가정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제 기준에서는 무리라고 할 만한 수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정도 돈 쓰고 내 남편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아깝게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 씀씀이를 남편이 고맙게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집안의 일 때문에 제가 도와주는 일이 잦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제 눈치를 안 보기도 어려웠나 봅니다. 우택 씨, 정말로 그러지 말라니까. 나 그러면 도와주고 나서도 마음 불편해. 그리고 우리가 남이야? 우택 씨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하지. 우택 씨가 내 입장이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어려운 일 생기면 모른 척하지 않았을 거잖아. 그치? 그치. 다른 분들도 아니고 우리 유정 씨 길러주신 분인데 당연하지. 마음만큼은 나도 유정 씨한테 받은 거 이상으로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지. 하지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항상 말로만 그칠 뿐이라서 그게 미안하고 나보다도 더 우리 집에 마음을 써주니 유정 씨한테 고마울 따름이지. 제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쌓여가는 만큼 더욱 다정하게 대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면서 바란 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남편 만나면서 제가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길 바라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제게 고운 마음을 내어주길, 그거 외에는 저 남편에게 정말이지 바라는 거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항상 잘난 며느리가 당신 아들 기죽일까봐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는 시어머니였으니 그런 시어머니 도움 주는 건 항상 제 몫임에도 생색조차 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안 그래도 벌이 시원찮은 아들에 비해 돈 잘 버는 며느리를 경계하는 시어머니인데 아들이 해준 줄 알았던 도움조차 결국 다 제 손에서 나온 거라면 그 자격지심이 어디를 튈까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니라 유정 씨가 도와준 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걸 아셔야 유정 씨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전할 수 있지 않겠어? 아서라, 나 그런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우택 씨가 도와드린 걸로 해. 어머님 아버님도 그거 내가 해준 걸 아시면 나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실 거야. 가뜩이나 나 그렇게 편치 않은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거 나도 알아. 평생 전셋집을 전전하시던 시부모님께 작지만 더는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지 않게 해드렸을 때도 저는 그게 제 능력으로 해드렸다는 걸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면 몰라도 무려 집을 해드렸는데 이것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남편이 성화를 부렸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아들 잘 둬서 평생 하던 남의 집살이도 면하게 되고 살면서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드디어 전세살이에서 벗어났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니 더더욱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신 아들이 해준 집에서 살게 됐다고 믿고 사는 편이 시어머니한테도 훨씬 행복할 터였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는 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말이죠. 아이고, 양말 이렇게 거꾸로 벗어두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 유정 씨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내가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네? 제가 그렇게 시댁에 해주는 것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그런 고마움을 저를 살뜰하게 챙기는 것으로 대신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양말 뒤집어서 넣어놓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한 번씩 남편이 저를 챙겨주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항상 제거 먼저 덜어주며 제 입맛을 고려해주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기분이 기쁘기 그지없었으니까요. 남들은 뭘 몰라서 제가 한참 손해보는 결혼을 한 것처럼 뒤에서 수군거리지만 이렇게 살뜰하고 다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싶었어요. 어차피 돈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돈 말고 다른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제 결혼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다들 상상이 가시나요? 유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간만에 친구에게서 걸려온 연락에 반가웠습니다. 나 시집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귀집애. 시집 가더니 친구들한테는 연락도 싹 끊고 이러다 네 얼굴 까먹겠다. 조만간 한번 보자고.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했으면 싶은데.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결혼하고 제가 나름대로 가정생활한다고 친구들한테 조금 소홀해져서 미안한 감은 있었지만 굳이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친구 말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는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마 했죠. 그렇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 앉자마자 왠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앉은 친구 두 녀석이 계속 서로 눈짓을 하면서 시답잖은 안부 얘기만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뭔데?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결국 제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먼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친구 중 하나가 결국 입을 열고 말했어요. 너 지난주 목요일에 혹시 네 남편 어디 간지 알고 있어?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이라고 하면 남편이 시공업체 계약 때문에 하루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안부도 아니고 뜬금없이 날짜까지 특정해서 남편 스케줄을 묻는 말에 퍼뜩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 이걸 말해야 되나? 아우, 정말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하라니까. 거의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는 제 말에 마지못해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얘랑 나랑 이맘때 취미로 같이 웨이크보드 타러 다니는 걸 알고 있지. 갔다가 한참 정신없이 타고 있는데 반대쪽 보트에 타고 있는 남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낯이 익은 거야. 그래서 유심히 쳐다봤더니 분명 네 남편인데 옆에 여자가 있잖아. 여자라니? 아, 여자가 한 대학생쯤인가? 좀 어려 보였는데 하여튼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고. 상상조차 못해본 말에 그만 온몸의 피가 썩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퍼뜩 정신을 차린 제가 친구들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증거는? 뭐 사진이라도 찍어놨어? 설마 아무것도 없이 멀쩡한 사람 모함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난감한 표정으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웨이크보드 타러 갔다니까. 강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휴대폰은 당연히 빼놨지. 하지만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분명히 봤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만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근데 나도 지금 좀 갑작스러워서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는 뒤에서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간신히 제 차 앞으로 와서 그 자리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외도라니. 남편과 외도라는 단어는 한 문장 안에서 같이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콩 심은 데 판났다고 해도 허허 웃으며 그렇다고 할 사람이었고, 철딱서니 없이 구는 장난에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순하게 받아주던 남편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는 사람이었고, 자기 식구들 모르게 수많은 것들을 챙겨주는 것을 미안해하면서도 그만큼 제게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외도라니. 아무리 제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의 말이라 하더라도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이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남편이 탐탁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악랄한 일을 꾸밀 친구들이 못 되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날 새벽 조용히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 문을 따고 운전석에 올라타서 블랙박스를 매만지는 제 손이 긴장으로 벌벌 떨렸어요. 혹여나 남편과 어느 모르는 여자의 미래가 담긴 영상을 마주하게 되면 어떡하나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남편 블랙박스 영상은 최근 한 달치가 모조리 삭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속으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봤지만 이것만큼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상황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남편이 직접적으로 외도하는 영상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차도 제가 출퇴근하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사준 차였어요. 당신 외근도 잦은 편인데 항상 회사차 빌려서 다니는 거 힘들잖아. 그렇다고 얼마 전에 우리 본가 집 문제 해결해 준 것도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나까지 또 차를 받아서 어떡해. 이럴 때 능력 있는 마누라 덕 보고 사는 거지. 별걸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하다면 이 차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체력 잘 비축해서 나랑 노는 데 쓸 생각이나 해? 정말 고마워, 여보. 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하나 따서 운전이나 할 줄 알았지. 남편은 기계치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제일 좋은 걸 달아줬는데 어차피 제대로 조작할 줄도 모른다며 그냥 달고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블랙박스까지 매만진 것이 이렇게 불순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면 몰랐을까. 이미 의심의 불씨가 피어오른 상황에서 가만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제 발로 심부름센터에 걸어 들어가면서 느낀 비참함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제 손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제 손에는 서류봉투 하나가 꽉 차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양의 자료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남편의 불륜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같이 수위 높은 자료들이었어요. 더더욱 저를 분노에 맞지 않게 했던 것은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저희 결혼 직후였다는 점에서였습니다. 보니까 이분 대포폰도 하나 쓰시는 것 같고 저희도 원거리 카메라라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 이 사진 찍는 거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남편분 하시는 게 치밀한 것이 구린 짓 해본 거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던데 아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다는데 어째요? 저를 보며 딱하다는 듯 말하는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그 수치심과 분노는 곧장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 세상 순진한 척 다 하면서 나를 속이더니 이놈은 제 앞에서 콩고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살살거리던 야가 빠진 놈들보다도 더한 놈이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기만이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내 호기심을 자극한 거였을까. 그때 어리숙한 남편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의 이 외도 역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과 살아왔나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한동안 레스토랑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 청량하게 말하는 남편 얼굴이 그렇게 끔찍해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고요. 평소에 수더분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걸어오는 남편에게 튀어나가 그만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여보. 네가 나를 정말 아내라고 생각하기는 해? 너 처음부터 이렇게 나 속여먹어서 등쳐먹으려고 나랑 결혼했니?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한테 달려든 거였어? 제발 진정 좀 하고. 진정?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그러고는 그날 심부름센터에서 받아온 사진을 놈 앞에 촥 뿌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온몸에 핏기가 가시는 놈은 차마 제 앞에서 변명할 생각조차 못하더라고요. 내가 등신이었지. 내가 등신이었어. 너 같은 놈을 다른 놈들하고 다르다고 평생 나 배신할 일 없는 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으니 내가 만난 놈들 중에 너만큼 더러운 놈이 없는 줄도 모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내 말 한마디만 들어줘. 절대로 당신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곧장 제 앞에 납작 엎드려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모르면 몰랐지 저놈의 더러운 이면은 알고 왔는데 더는 예전에 그 순수하고 다정한 남편은 제게 존재하지 않았죠. 속이려고 한 적이 없어. 이 미친놈아. 몇 살 되지도 않은 계집이랑 놀면서 속일 생각이 없어?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너같이 더러운 놈하고는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 싫어. 당장 꺼져! 그렇게 남편 놈을 곧장 시댁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도 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펑펑 오열했습니다. 내가 세상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난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곱깝게 봐도 나는 저 사람을 믿었는데 당하고 보니 세상에 저 같은 천치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이야 결정된 일이었어요. 흥신소에서 자료를 받아드는 그 순간 이 결혼은 이미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이 결혼을 끝낼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제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서 저 사람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던 제 사랑이 너무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쓰린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으나 애써 마음을 다잡고는 남편이 피신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새 어딜 나갔는지 남편은 보이질 않고 시어머니만 팔짱을 끼고 고개를 한껏 쳐든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너 뭘 잘했다고 여기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와? 얘기 들으셨나 봐요? 아드님이 밖에서 얼마나 추잡하게 놀고 다녔는지? 뭐야? 너 평소에도 네 남편한테 이따위로 말했니? 내 귀한 아들 이렇게 기를 죽이면서 살았어?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너 우리 애도 우리 애지만 우리 식구들 돈 없다고 칼씨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 그동안 쌓인 자격지심을 이 기회에 터트릴 모양인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받아줘야 할 이유가 없죠. 뻔뻔한 걸 보니 그 인간이 어머니를 닮긴 닮았나 보네요. 마누라 놔두고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다닌 아들 더 놓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세요? 제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해? 네가 오죽 네 남편 기를 죽여놨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여자를 다 만났겠어? 내 아들이 얼마나 집에서 기가 죽었으면 그렇게 밖으로 나돌았겠냐고!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우태기만큼 순하고 착한 애를 보지를 못했어. 그런 애가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이런 짓까지 하겠어? 그럼 이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폈는데 그게 내 탓이에요? 그럼 네 탓이지. 우리 애가 저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네 옆에서 기죽어 사는 것도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만난 것도 다 네 탓이야! 진짜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이 벌벌 떨리는 와중에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시모가 저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우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그렇게 정 나가고 싶으면 나가. 이 집안에 너 붙잡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누가 겁난데? 허, 지금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같이 못돼 처먹은 게 내 아들같이 착하고 다정한 남자 두 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바람 피운 아들놈 두고 멀쩡한 며느리를 잡질 않나. 제 아들 기죽인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지를 않나.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서 기가 차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더는 그 경우 없는 여자 봐주지 않았어요. 이혼하면 내 손해라고요? 이혼하면 정말 누구한테 손해인지 진짜 알려드려요? 그러고는 곧장 그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당장 네 집으로 튀어와. 내가 이 집까지 뒤집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튀어와. 시모와 서로 삿대질까지 하며 언성을 높인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시댁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허둥지둥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남편 놈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그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알아? 너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어? 며느리 앞에 빌빌기는 당신 아들을 보고 부하가 치밀어 오른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 그것들에게 저는 그만 뚜껑이 열려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다들 꼴 보기 싫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다들 내 집에서 나가. 네 집이라니. 여긴 내 아들이 해준 내 집이야. 여전히 상황 파악 못하고 개소리를 짓거리며 설쳐대는 시모와 제 말에 시퍼렇게 질린 남편 놈이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돼. 이 집도 유정이가 해준 거란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 내 명이 아니에요. 유정이 거야. 엄마 그러면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당신 능력 없는 아들놈이 무슨 재주로 집에 살림살이까지 다 해줬겠어.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저놈이 내 앞에서 빌빌거리면서 사람 좋은 척 속여가면서 나한테 다 뜯어냈다고. 그러니 내 집이지.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나도 당신 같은 인간들 필요 없어. 내 덕에 분에 넘치는 호강 누린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니들은 이런 거 누릴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 그러고는 그것들 멱살을 양손에 부여쥐고 현관문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하고 시모와 남편놈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어요. 유정아, 유정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며느리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제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방금 전까지 코가 집 천장에 닿을 정도로 기세가 대단하던 시모꼴이 참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감히 나를 기만하고 감히 나를 우습게 여기고 받아낸 것들 이제는 모조리 돌려받을 시간이었죠. 지금 그 길바닥이 딱 당신 처지야. 그 잘났다는 아들하고 길바닥에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땅을 치며 처절히 후회해봐야 두 번 다시 그것들 그리 귀히 여겨줄 이들은 없겠죠. 그들에겐 그것만한 지옥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제가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교훈을 뼈아프게 배웠죠.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고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을 맺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